잘 벌고 잘 살자. 네, 팍스 인베스테이너 진행을 맡은 김수민. 이조원입니다. 네, 벌써 10월 넷째 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미국 증시에서는 S&P 500 지수와 다우존스 지수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은 소폭 상승하면서 버텨주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들이 생각보다 긍정적인 모습들로 나오게 되면서 금리 인하 속도에도 점진적인 부분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서 속도를 더 붙이기 위해서는 고용 지표가 좀 더 약화되어야 한다는 언급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국제 유가 또한 2.2% 상승하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었죠. 네, 맞습니다. 사실상 경기 침체를 우려하기에는 이 지표들이 너무나 안정적으로 나왔고 이것들이 미국 시장이 지금은 강력하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전장에서 코스피 코스닥은 이 금리 인하 그리고 고금리 국채 금리 인상에 따른 이 환경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이 지수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고요. 방어주, 실적주 위주의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더불어서 대형주나 이 전기전자주 위주의 상승을 좀 보여준 것도 우리 시장의 특징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주식시장은 결국에 트럼프 당선 확률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많은 영향을 받긴 했는데 상승한 금리 자체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상승을 해줬고 이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법인세 인하 등 이 정책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부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10년물 국채 금리 또한 4.2%를 육박을 하면서 이 나스닥을 제외한 모든 지수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S&P 500 지수가 이제 오를 대로 오른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이거에 좀 동의를 하시나요? 네, 아무래도 계속해서 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미 대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시장이 어떤 악재에 어떻게 반응을 해 나갈지도 계속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S&P 500 지수가 고점을 달성했다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호재 또한 이 나스닥 지수를 포함한 S&P 500 지수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호재들도 잘 지켜보시면서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민 씨가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실적과 좋은 업적 보여주고 있는 업종과 이 종목들 위주로 좋은 성적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트럼프가 최근에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트레이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해리스 트레이드라고 생각을 했던 이 신재생과 2차 전지주들 좀 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화솔루션 어제 다시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상승한 금리는 이 트럼프 우려에 아시아 증시 동반 약세를 하게끔 좀 초래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더불어서 통신, 유틸리티, 보험 등 방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이 시장에서 잘 가고 있다. 이런 모습을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어떤 호재에 반응을 하고 또 어떤 악재에 얼마만큼 좀 반응을 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좀 가늠하기가 어려운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만큼은 좀 우리가 핫 이슈들에 조금 더 알아갈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런 시장일수록 우리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또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가 또 이슈 톡톡 진행해 봐야겠죠. 오늘 또 준비되어 있는 재미있는 이슈 톡톡 주원 씨가 먼저 시작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 핫 이슈, 우리 시장에서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야기 나눴었죠. 이 로제 씨의 신곡을 통해서 YG가 또 신고가를 찍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지니 뮤직의 이 로제 씨가 한 방 줬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2거래일 연속 급등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도 어제에 이어서 2거래일 연속
계속해서 아파트를 계속 반복 재생하면서 이 로제 씨의 여파를 또 체감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아파트 이렇게 네. 시작되는 이 후렴구가 정말 중독적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까지도 이루어낼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이 스트리밍 경제에까지도 이 로제 씨의 이번 신곡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좀 엔터주들이 계속해서 지금 하반기에 들어와서 좀 아쉬운 모습들 많이 보여주기는 했는데 네. 정말 밸류업 가치 이 재고에 꼭 필요한 업종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도 불구하고 이 로제 씨의 호재를 통해서 이 지니뮤직과 함께 YG 엔터가 잘 가주는 모습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게 참 기쁜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로제 씨가 발표했던 이번 신곡의 여파가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것을 넘어서서 이 지니뮤직이라는 스트리밍 서비스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모습인데요. 우리 로제 씨가 발표했던 이 신곡이 이 지니뮤직 다음에는 또 어떤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해지는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로제 씨의 신곡이 아직도 11곡이나 남았다라고 합니다. 네. 앨범이 아직 6곡만 출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능성도 분명히 보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엔터주들 계속해서 여러 가지 호재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터주들 분명히 작은 악재에도 크게 반응하는 업종인 건 맞긴 한데요. 이 K 열풍이 지금 대세이니만큼 엔터주들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수민 씨는 좀 어떻게 생각해요? 또 아무래도 이 엔터주가 사실 이 소식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야이기는 하지만 이런 호재 같은 분야에도 또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양날의 검 같은 종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최근에는 K-팝 열풍이 불면서 이 엔터 소식에서는 또 호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소식들이 연일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또 우리 엔터 주식 주주분들에게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K 열풍을 통해서 사실상 뭐 K-팝뿐만 아니라 뭐 식품주들도 굉장히 잘 가주는 모습 많이 보여줬죠. 네. 이렇게 어떤 이슈에 따라서 이끌림을 받는 모습은 사실상 그렇게 베스트의 모습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어려운 시장에서 이런 호재들이 하나씩 터져주는 거는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신호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슬픈 소식인데요. 2차 전지주들 주르륵 에코 프로머티 6% 하락 이렇게 되어 있죠. 결국에는 트럼프 영향이 굉장히 커 보이는 걸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테슬라가 이 로봇 택시를 발표한 이후에 좀 실망감에 매물이 좀 출회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러면서 2차 전지주들의 그 기대감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 수민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테슬라가 최근에 사이버캡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 전기차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는 것과 관계없이 이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오게 되면서 해리스 관련주, 트럼프 관련주들이 정보에 쉽게 휩쓸리는 모습들을 연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이버캡 이슈들도 계속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사이버캡 출시 당시에, 공개 당시에 규제와 이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어쨌든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에 좀 기대를 걸었던 것 같아요. 네. 트럼프가 어쨌든 이 규제에 대해서 좀 완화를 시켜주지 않을까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트럼프를 굉장히 지지하는 모습을 좀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이나 이 트럼프가 당선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가 굉장한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저희 2부에서 오늘도 미국 대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서 트럼프가 궁극적으로 정책을 어떻게 추진을 할지 이 부분도 좀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더 이야기하시고요. 2차 전지주 앞으로 좀 잘 가줬으면 좋겠는데 네. 수민 씨 2차 전지주 좀 거래를 해본 적 있으세요? 또 저희 방송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 2차 전지가 아닌가 싶은데요. 등락폭도 큰 편이지만 이 전기차라는 게 우리 시장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이다 보니까 이 2차 전지의 급등락에도 불구하고 이 주주분들은 꾸준하게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2차 전지라는 것 자체가 나중에는 이 화석 연료가 떨어질 것이고 전기차 배터리가 이제 미래의 에너지다라고 생각하시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흥행을 하고 있는 종목이 될 텐데요. 이런 분야들이 이 미 대선에 관계없이 가치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면 흔들리지 않고 이 장 속에서 내 중심을 지켜나가는 모습들도 또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2차 전지주 지금 이렇게 좀 떨어진다고 해서 약간 바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중국에 또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의 전기차 수요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 배터리나 아니면 2차 전지 같은 경우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가 조금은 앞으로 더 이슈를 체크하면서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세 번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도 좀 아쉬운 소식인데요. 클리오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수민 씨, 네. 어때요? 클리오 좀 친숙하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사실 여성분들이라면 클리오라는 브랜드 자체가 친숙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브랜드가 정말 다양한 제품군을 출시하고 있는 만큼 이 3분기 실적도 기대가 있었는데 이 K-뷰티가 수출이 조금 감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3분기 실적도 부진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맞아요. 특별히 이 색조 부분에서 좀 기대치를 전망을 좀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데 네. 수민 씨 클리오 사용할 때 좀 어떤 걸 많이 사용하세요? 클리오라고 하면은 이제 기초 제품부터 우리가 베이스로 사용한 제품들이죠. 피부 화장 제품들이 가장 유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또 영향을 미치면서 색조 부분의 실적이 좀 부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저는 몇 년 동안 이 클리오 아이라인을 사용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클리오는 좀 신뢰를 받는 이런 기업이었는데 네. 요번에 실적이 좀 부진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사실상 좀 아쉬운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거기에 지금 중국 경기가 좀 부양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 의지가 보여지고 있는데 네. 이 대표적인 수출주인데도 불구하고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니까 정말 앞으로 클리오가 정말 옛날의 미샤처럼 아쉬운 기간을 좀 밟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앞서서 있었던 브랜드 중에서도 수출 수치가 저조해지면서 이 흥망성쇠의 과정을 보여줬던 기업들이 또 많기 때문에 클리오 또한 이런 수순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타겟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이 보여지지 않도록 이 좀 다른 이 실적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텐데요. 색조뿐만 아니라 기초에서 그리고 베이스 부문에서도 더 좋은 실적을 보여주면서 수출이 개선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조금 연달아 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었는데요. 이번이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치명적인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러분 햄버거 좋아하시나요? 저는 정말 많이 좋아하는데요. 우리 수민 씨도 햄버거 좋아하시죠? 네, 저는 특히나 그 엄마의 손길이 담긴 네. 그 브랜드 정말 좋아하는데요. 해당 브랜드에서 가격 인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내일부터 버거와 치킨, 사이드 메뉴 등 62종의 가격 인상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인기가 가장 많은 싸이버거 세트의 경우에는 7,300원까지 인상된다고 합니다. 수원 씨, 이 싸이버거 세트 좋아하셨었어요? 네, 저는 사실 싸이버거도 싸이버거인데 저는 닭다리살보다 이 가슴살을 좋아하거든요. 정말요? 그래서 네, 필렛버거를 많이 먹었는데 네. 사실상 싸이버거가 가장 싼데 7,000원대라면 필렛버거는 더 오를 것을 좀 예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 좀 제 식비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햄버거라는 분야 자체가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메뉴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번 상승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뺏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번 상승의 주된 원인이 운영비와 가게 배달비 상승이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배달의 민족 등에서 수수료율을 낮춰주는 노력들을 감행하기도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맹 업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가 상당폭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1년 7개월 만에 이뤄진 가격 조정이니만큼 이 소비자들 또한 슬픔을 감출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롯데리아와 맥도날드 등의 이 버거 프랜차이즈들도 이 모두 최근에 가격을 인상을 하게 되면서 늘어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결국에는 소비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에 채소가 이 햄버거에도 또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끼쳤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수민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도 채소 가격 인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대표적인 가격 인상 음식으로는 비빔밥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자주 먹는 샌드위치나 햄버거 등에도 또 채소가 많이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햄버거 하면 이 소시민의 대표 메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옛날에 국밥 5,000원 하던 시절에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햄버거 세트가 7,000원대로까지 올라갔으면 네. 정말 이 물가 인상,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고민을 안 해볼 수가 없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계속해서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 고용 상태도 굉장한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 네. 수민 씨가 이 소식 좀 전해주시겠어요? 네, 우리 고용 시장도 물가가 변하는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역피라미드라는 키워드로 오늘의 이슈를 또 가지고 와 봤습니다. 지난달에 60세 이상의 취업자가 674만 9천 명으로 처음으로 50대 취업자를 넘어섰습니다. 고용 구조가 그야말로 역피라미드 형태로 변한 건데요. 60세 이상 고령층의 이 취업자 수와 창업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고용률 또한 47.4%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좀 들었을 때 좀 안타까운 소식이 결국에는 이 고용 노동자가 창업을 하는 선택을 또 하기도 하는데 네. 지금 자영업자들의 현 실태가 좀 좋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 고용시장에서 나와서 이 창업을 했는데도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죠. 네. 거기에 지금 임금 피크제 같은 경우에는 폐지를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임금을 조금 덜 받으면서 내가 일을 좀 더 하게 해줘라 이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폐지가 됐으면 하는 부분들이 많아지고요. 계속해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이제는 좀 정기가 좀 나이가 이렇게 제한되는 것들은 좀 이 사회에서 좀 규제가 풀어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뭐 숙련 재고용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더불어서 워라밸을 지금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젊은 세대들은 사실상 직장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 자체에 거부감을 느낀다라고 하는데요. 이 젊은 세대의 대표 우리 수민 씨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우리가 젊은 세대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요. 정말 우리의 평균 나이가, 평균 수명이 또 길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정년이라는 제도 자체도 좀 틀에서 벗어난 제도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50대를 넘어선 이 60대의 취업률이라는 게 이 정말 다른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이 국가에서도 고령층의 일자리 그리고 창업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을 하기 위해서 청년 연장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일부 공공부문에서는 이 정년이 65세로 연장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면서 이 평균 나이, 평균 수명에 대한 부분들도 인지가 높게 되고 있고 이 정년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 역피라미드 구조 자체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준비한 핫이슈는 금값 최고치 경신입니다. 국제 금값이 온스당 2,751.7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와 이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결국에는 금 자체가 안전 자산인데 여기에 이 트럼프가 당선 확률을 높이면서 트럼프가 당선되게 되면은 통화 정책을 또 완화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기대감 또한 들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불어서 지금 미국 대선과 함께 이 시장의 불확실성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다 보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중국을 포함해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현물 시장의 수요도 증가하는 모습이고요. 주요국들의 이 실질 금리 하락이 금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또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서 1년 및 5년 만기 대출 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인하를 했는데요. 이 추가적인 금융시장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오늘의 금값 최고치 경신까지 우리 시장의 뜨거운 핫이슈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중요한 핫이슈들 톡톡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명언 이야기도 간단하게 또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시장의 흐름과 이런 것들보다는 네. 흔들리지 않는 나의 지식 그리고 나의 선택일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정말 이 멘탈 관리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만큼이나 중요한 명언 오늘도 가지고 왔으니까요. 이 시간 간단하지만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는 만큼 보인다입니다. 수민 씨, 이 이야기 참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맞아요. 정말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은 저희가 사실 인생을 살면서 정말 많이 들어보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시간에 또 이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많은 지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아무리 많은 방대한 지식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상 내가 모르면 네. 보이지가 않거든요. 눈에 맞아요. 들어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쉽게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유튜브에 팍스탁 세 글자 치고 들어오시면요. 정말 아는 거 대폭 늘어나실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더불어 좀 재미있고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 방송들 좀 챙겨보시면서 유튜브 활용해 보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바로 다음 명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항상 오른다 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네. 수민 씨 이거에 좀 동의를 하시나요? 시장은 항상 오른다. 정말 동의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시장을 바라봤을 때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또 오늘의 이런 명언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상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10년 동안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지금 S&P 500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안 오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네. 정말 시장이 항상 오를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내가 이 나의 자산을 정말 적금과 예금에만 넣어놓는 것보다는 네. 투자를 하는 게 더욱더 나의 자산을 증폭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마지막 명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은 투자 성공의 열쇠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네. 타이밍 어떻게 보시나요? 또 우리 S&P 500 얘기를 또 말씀해 주셨는데 항상 고점이라는 우려, 저점이라는 우려는 우리 시장에서 항상 빼놓을 수 없는 주제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적절한 타이밍을 잡아서 투자를 해야 이 저점에서 고점을 잡아야 고점에서 팔고 또 저점에 잡아야 하는 것들이 타이밍의 문제일 텐데요. 이런 걱정들 속에서 내가 중심을 잡고 어디가 진짜 저점인가, 어디가 진짜 고점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앞서서 말씀드렸던 아는 만큼 보인다의 예시일 것 같습니다. 또 적절한 이 타이밍이 투자 성공의 열쇠라고 불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도 아는 만큼 또 보면서 투자 타이밍이 언제인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또 이 열쇠 또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이 네. 열쇠 우리 시청자분들과 좀 공유를 하고 싶은데 수민 씨가 열쇠 공유 좀 해주실래요? 그럼요. 이 투자 성공의 열쇠 여러분께 한번 공유 드려볼까 하는데요. 저희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저희가 보이는 만큼 또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팍스 통신망 지금 바로 접속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방송 중에 스캔해 보시면 바로 이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투자 성공의 열쇠 하단에서 스캔해 보시면 저희 방송 중에만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아직 스캔해 보시지 않으신 분들 계시다면 아직 투자 성공의 열쇠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이 팍스 통신망 스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 성공은 타이밍입니다. 지금 방송 중에 나가고 있는 QR 활용하시는 것도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열쇠가 될 수 있겠죠. 저희는 또 지체하지 않고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채널 고정!
경제 공부도 재밌게 매일매일 새롭고 재미있는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는 김수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어김없이 수민이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수MC의 민감한 경제 이야기 시간이죠. 우리에게 다소 어렵게만 느껴졌던 경제 이슈들, 경제 이야기들을 새롭고 재미있는 주제로 말랑말랑하게 풀어서 설명해드리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리튬 전쟁입니다. 작은 금속 하나가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준다? 이 부분들 모르셨던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리튬 전쟁이라고 불리는 이 작은 금속을 놓고 이 벌어지는 전쟁 이야기, 오늘도 재미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리튬이라는 게 우리가 정말 매일 사용하고 있는 기기들에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스마트폰부터 TV, 노트북까지 정말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또 최근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전기차 산업의 핵심 자원이기도 한데요. 자, 그러면 이 작은 금속 하나가 어떻게 이 전 세계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리튬이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우선 리튬이 어떤 자원인지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튬은 사실 가벼운 금속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배터리에 많이 사용되는 주요 소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과 노트북 그리고 전기차까지 모두 이 리튬이라는 금속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리튬이라는 금속이 에너지의 밀도를 높이기 때문에 이 배터리에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충전 속도까지 더 빠르게 만들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리튬이 단순히 배터리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미래의 에너지원으로까지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전 세계적인 이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주목이 이어지고 있으면서 이 리튬에 대한 전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는 노력들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리튬의 수요 또한 앞으로 계속 급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전기차 산업의 부상과 리튬, 또 빼놓을 수 없는 사이가 될 텐데요. 최근에 전기차 산업이 급성장을 하게 되면서 배터리의 핵심 재료인 리튬도 같이 급부상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 작은 금속이 아니라 우리 전기차를 이끌어주는 핵심 금속으로 떠오르게 된 건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테슬라를 비롯해서 수많은 자동차 회사들이요. 이 전기차 배터리에 리튬을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이 친환경적인 에너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핵심이 배터리에 달려있다. 이 부분은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 배터리의 핵심 재료가 이 리튬이기 때문에 전기차 산업의 부상과 리튬의 부상,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라는 거 이제는 알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은데요. 우리 주원 씨, 네. 그 전기차가 계속해서 부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전기차가 앞으로 우리 시장의 몇 %를 차지할 것 같다. 이런 예상 가시나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사실 국내에서 얼마만큼의 점유율을 가져갈 거냐에 대해서는 좀 모르겠지만 네.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최소 20%에서 30%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꽤나 높은 수치인데 우리 주원 씨는 전기차 이용해 보실 생각 있으세요? 사실 국내에서는 좀 생각해보기 어려울 것 같고 네. 제가 해외여행을 가게 된다면 좀 생각해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해외에서도 이 전기차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서 전문가들 또한 앞으로 2030년까지 이 전 세계 자동차 전기차 수요가 30%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을 했었는데요. 이 말이 이 리튬에 대한 수요 또한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런 말들을 대변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 리튬이라는 금속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리튬 자원의 쟁탈전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봐야 할 텐데요. 리튬이 현재 이 남아메리카와 중국, 호주에 많이 분포해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이 남미가 전 세계 리튬의 50%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또 리튬 삼각지대라고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볼리비아와 아르헨티나, 칠레가 이 삼각지대에 해당을 하는 모습인데요. 먼저 볼리비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리튬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볼리비아는 아직 대규모 상업시설이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 불안정과 기술적인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리튬 부분에서 쟁탈할 수 없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볼리비아가 매장량을 통해서 이 리튬 보유량을 통해서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기술적인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이를 통해서는 추후에 외국 기업들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 호주를 보겠습니다.
호주는 가장 많은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데 이 리튬을 안정적으로 채굴하는 것이 호주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중국과 같은 대형 시장에 이를 수출을 하고 있으면서도 리튬 전쟁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 호주라는 국가입니다. 리튬의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면서 호주의 경제까지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중국도 이 리튬 자원 쟁탈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국가입니다.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전 세계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량의 70%가 바로 이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리튬 자원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남미와 아프리카에까지 대규모 투자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리튬을 확보하려는 이유 자체가 이 미래 전기차 시장에서의 패권을 차지하겠다 이런 야망과도 이어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리튬 자원의 쟁탈전이라는 것 자체가 이 볼리비아와 호주, 중국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다른 국가들이 각자의 다른 생산량 1위, 여기서는 매장량 1위를 가지고 있는 만큼 현재의 시장은 이렇게 다른 국가들의 치중이 되어 있는 반면에 이후의 이 리튬 전쟁이 어떤 국가를 중심으로 돌아갈지는 이후 상황을 계속 지켜보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상황은 이 중국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면서 패권 전략을 이어가는 데 있는 상황인데요. 이 리튬 가격이 앞으로도 상승할 것이라는 이 기대 하에 리튬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 리튬 가격에 대한 인상 또한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2010년만 해도 리튬 가격이 1톤당 6,000달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2022년에는 1톤당 그냥 7만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인데요. 이처럼 리튬이 이제는 정말 희소하고 귀중한 자원이 되는 모습이고요. 전 세계에서도 이 리튬을 확보하려는 경쟁들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튬이 오르게 되면 이 전기차의 비용도 함께 올라갈 텐데요. 그래서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리튬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광산 개발에 직접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리튬 공급 계약을 위한 장기 계약까지 체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장기적인 계약에도 부진을 겪을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차 생산의 차질을 없애고 소비자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이 리튬의 장기적인 계약이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소비자들에게 비싼 가격으로 전기차가 제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리튬 가격을 안정화해서 제공받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최근에 2차 전지주를 비롯해서 전기차가 계속 화두에 오르고 있는 만큼 이 리튬의 가격이 향후 어떻게 될지도 계속 주목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이 리튬 채굴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될 텐데 이 리튬 채굴이 갖는 환경적 문제도 있습니다. 이 리튬 채굴 과정에서 물의 소비가 굉장히 많고요. 특히 건조한 지역에서의 채굴이 계속되게 되면 지하수의 고갈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환경단체들은 이 리튬을 채굴할 때 좀 더 친환경적인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지속 가능한 채굴 방법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가 리튬에 의존을 하고 있는 만큼 이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적인 영향, 최소화하는 방법까지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리튬의 대체 기술도 있어야 할 텐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국가 간의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지게 될 텐데 우리가 이 리튬에만 의존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리튬을 대체할 수 있는 배터리들을 계속해서 개발을 해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고체 배터리나 나트륨 이온 배터리 이런 것들이 리튬의 대체 기술에 해당을 합니다. 저희가 화석 연료가 계속해서 부족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기차로 이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고 이 전기차에서 리튬 이온 배터리가 전기차 핵심 기술로 부상을 하면서 계속해서 시장이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추후에는 이 리튬 자체도 부족해질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석 연료에서 전기차로 대체 기술을 찾았듯이 이 리튬 또한 현재부터 이 대체 기술을 찾아 두어야 추후에 우리가 이 리튬이 부족했을 때 대비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현재 전기차로 다소 종목들이 치중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렇다면 이 전기차 기술의 한계를 맞았을 때 어디로 나아갈 수 있는가? 이 부분들을 미리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우리 주식시장 또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고체 배터리나 나트륨 이온 배터리 같은 것들이 리튬의 대체 기술로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대체 기술들이 성공적으로 개발이 되게 된다면 리튬 전쟁 또한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수민이 시간에는 이 리튬 전쟁에 대해서 숨가쁘게 알아봤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전기차가 계속해서 우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전기차에 대한 이해도 분명히 필요할 거고요. 전기차의 주요 기술로 해당이 되는 이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에까지도 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계속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전기차 이야기 저희가 앞서서도 나눠봤었는데 이 전기차의 핵심 기술 오늘 알려드렸잖아요. 수원 씨, 오늘 네. 이 리튬 배터리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니까 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리튬에 대한 이야기는 그 전에도 많이 알고 있었는데요. 네. 이 리튬이 전기차를 떠나서 그 전부터 뭐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나 우리가 전자기기를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전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제가 드는 생각도 특별히 전기차에 국한될 뿐만 아니라 리튬이 앞으로도 많은 곳에 사용이 될 거고 이 가격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면 네. 정말 여기가 블루오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전기차 종목들을 볼 때 이 전기차 종목에 가니까 단순히 전기차 종목만 보는 게 아니라요. 전기차가 간다면 좀 전기차의 핵심 기술은 무엇인가? 전기차에 사용되는 핵심 배터리 기술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눈여겨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전기차의 이 배터리 기술이 상승하는 만큼 리튬에 대한 수요들도 끊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전달드린 리튬 전쟁,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경제에도 이 뜨거운 전쟁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 함께 해봤던 이 리튬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 주제에 대해 관심 가져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수민이 시간은 여기서 인사를 드려볼 텐데요. 오늘의 수민이 시간, 리튬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인사를 드리지만 여러분의 경제 공부는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 오늘도 한 번 더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주원 씨의 시간에서 재미있는 경제 공부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톤을 이어받아서 주사인 볼트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특별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을지 함께 기대해 보시면서 출발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알고 싶어하고 또 알아야 하는 이야기를 할 건데요. 미국 대선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차이가 있어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 알지 못하고 넘어간다라고 하면 투자에 많은 영향을 또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 끝까지 10분 동안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미국 대선에서 둘 중에 어떤 후보가 당선되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것이 바뀔 텐데요. 그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바뀔 것이 이 기업 소득세가 많이 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아시겠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게 최대한 부담을 좀 덜어주는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 개인에게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죠.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28%로 이 기업 세율을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트럼프는 15%로 낮추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두 후보 간의 13%라는 큰 숫자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세금 정책 변화는 결국 기업의 주가에 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후보에게 주어지는 상황이 또 달라지고 있고요. 그만큼이나 지금 이 시장의 변동성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해리스 대 트럼프, 트럼프 대 해리스 오늘 꽉 잡아보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면 이 트럼프 대 해리스 최근 결과를 보면은요.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미국의 기업 소득을 28%까지 매길 목표가 있다라고 한 해리스는요. 트럼프에 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트럼프는 이상적으로 15%까지 낮추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해리스는 결국에 이 기업 소득세를 이렇게 올리면서 승기를 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전 정부, 이 바이든 정부 때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부통령으로 재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국가의 부채가 굉장히 많이 급등하는 현상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 경제를 바로잡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세금을 받아서 이자를 좀 갚아야 하는데 해리스가 이거를 개인에게 받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 유권자들에게 인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해리스는 이 부분에 기업에게 세금을 받아서 이 부분을 좀 메꾸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면 기업에게 부담이 가중될 것이 크고요. 이것은 주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둘 중에 어떤 후보가 당선될지 민감하게 좀 업데이트를 하시면서 팔로우업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 혼자 하시기 좀 어려우실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들 친절하게 올려주시는 이정호 멘토님과 함께 팍스 통신망으로 함께 신문처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이 장 시작 전부터 브리핑 되고 있으니까요. 꼭 가져가셔서 이 시간 알차게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당선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 대선을 보름 앞둔 만큼이나 이 결과를 보면 우리 트럼프가 굉장히 앞선 상태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어떠한 변화들이 있을지를 오늘 더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재선된다라고 하면은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좀 줄 수 있을까요? 먼저 트럼프의 재정 정책을 보자면 정부 지출과 부채 증가를 좀 싫어하지 않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지출 확대와 감세 정책 두 가지를 결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2017년 감세 정책을 좀 부활시키거나 연장을 할 것으로 좀 우리가 예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는 법인세를 포함한 여러 세목의 세율을 좀 인하하겠다라는 의미를 동반하는 동시에 이자 비용을 급증할 수 있는 초래할 수 있는 결과를 또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 지출은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공공의료나 혹은 사회보전 관련 지출들이 좀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감세 정책은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개인 소득률은 최고 세율로 유지할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정부 지출은 증가시키고 감세 정책은 결합을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공공부채는 좀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좀 결론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통화정책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정책을 보시면요. 미 달러가 좀 가치를 하락할 수가 있겠죠. 보다 트럼프는 좀 완화된 통화 정책을 좀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낮은 국채 금리와 연준의 독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어쨌든 파월 의장 이후로 더 유연하고 비둘기파적인 의장을 좀 뽑을 가능성이 큰데요. 지금 당장 트럼프가 당선된다라고 해도 파월을 해고시키거나 사직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의장을 뽑을 때 많은 의견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인플레이션 속등에 대한 우려 우리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국채 선호도 약화될 수가 있겠죠. 지금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올라간 것만 해도 미국 국채가 4.2%를 육박했기 때문에 이 미국 국채에 대한 우리의 우려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무역 정책 어떻게 좀 펼칠 수 있을까요? 트럼프는 항상 미국 기업 자체에게는 부담을 좀 덜어주는 정책을 많이 시행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수입품에는 관세를 붙이면서 이 폭을 좀 메꾸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더군다나 중국을 굉장히 견제하는 모습 볼 수가 있었죠. 그러면서 더욱 가혹한 관세를 이 중국에게 부과를 하면서 6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는 결국 무역 전쟁으로 좀 촉발을 시킬 수 있겠고요. 미국 내 소비재 가격과 원자재 가격 또한 상승을 초래할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건 또 한국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을 좀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한국 기업이 반대로 좀 반사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좀 전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많은 관세를 붙이다 보면 결국에는 미국 내에서도 인플레이션 우리가 감당해야 되거든요. 정부가 어쨌든 돈을 가져갈 때는 이렇게 뒤로 가져가면서 줄 때는 또 앞에서 크게 보여주는 척 이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사실상 서민이 좀 힘들어지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정책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정책에 따라오는 영향까지도 좀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에너지 환경 정책은 좀 어떻게 돌아갈까요? 지금 투자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분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높은 가능성으로 트럼프는 바이든 녹색 전환을 좀 폐기를 하고 화석 에너지 중심의 이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는 결론적으로 화석 에너지 생산량 증가와 가격 안정화가 어렵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에너지 비용은 좀 절감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에서 기업이 다시 한번 좀 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규제 정책을 좀 봐야겠습니다. 이 규제를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 지금 굉장히 많은 화두에 올라 있습니다. 이를 보면서 이 트럼프를 향해서 일론 머스크가 많은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데요. 어쨌든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15%로 인하하면서 기업에게 부담을 대폭 감소시켜주는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소득세를 최고 세율 현행 37%로 유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뭘까요? 기업에 대한 부담은 좀 낮춰주고요. 개인의 부담은 어쩔 수 없이 가져가겠다라는 모습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테슬라 위로봇 행사 때 이 규제에 대한 언급을 일론 머스크가 충분히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어떻게 이 전기차 의무화, 자동차 연비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굳이 언급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트럼프가 테슬라의 전폭적인 지지를 또 받으면서 ESG 준수 요건까지도 폐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기업의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정책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트럼프 또한 일기 때 이러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화석 연료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줬고 원자력에 대해서도 전폭적인 지지 보여줬습니다. 더불어서 기술주에 대한 지지와 특별히 방산주에 대한 지지 많이 보여줬고 이번 재집권을 하게 된다 해도 이 방산에 대한 지지 끊임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요. 지금 중동 전쟁 수요도 있고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게 된다면 방산주들 어쨌든 잘 가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중에 어떤 종목이 좀 잘 가줄지 모르겠다라고 선택하기 힘들어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이럴 때 제가 어쨌든 추천하는 거는 ETF인데요. 이 방산주 자체의 지수가 잘 가지는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ETF 종목들 알아보는 것도 투자자의 지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조금 우리 수민 씨와 함께 이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봤는데요. 수민 씨, 지금 미국 대선 좀 어떻게 보세요? 또 아무래도 미국 대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장이 아직
당선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누가 당선된 것처럼 또 이렇게 시장이 흘러가는 모습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선반영이 돼버리게 되면 나중에 정말 결과가 나왔을 때 시장이 크게 출렁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수민 씨가 얘기해 준 것처럼 정말 변동성이 가득한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한 부분에 지금 너무 취중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팍스통신망과 함께 이슈 체크하면서 계속해서 시장을 좀 관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주사인볼트 타임도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면서 저희 방송 마무리를 할 텐데요. 계속해서 경제 공부는 끝나지 않은 점 알고 계시죠? 이 팍스통신망과 함께 끝까지 성장하시는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같은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와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